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잭슨홀 미팅 리뷰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금요일날 못했던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 리뷰 내용은요. 그 연준 홈페이지 가면 그 8월 23일날 잭슨홀 미팅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문이 올라와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일단 뭐 여기 보면은 뭐 이전 과거 사이클에 대한 그 리뷰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지금 제 입장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내용은 일단 건너뛰고 지금의 그 통화 정책들 그리고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주요 이슈 내용들 이런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은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카고 연설 당시 6월 초 시카고 연설 당시 언급했던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의 그 전통화 전략, 그러니까 제로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이것들이 더 이상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전략 도구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멘트에 대한 좀 확신을 갖는 그런 멘트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안 나왔죠.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카고 연설 당시 언급했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 구체화된 내용이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냥 시카고 연설 당시 언급했던 수준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현재 채권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예상치를 충족시켜주는 발언. 지금 채권 시장에는 이미 0.5%의 추가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시장의 좀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실성을 이제 불어 넣어주는 그런 멘트가 필요했는데 완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아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좀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너무 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금리 인하 가능성만 확인시켜준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잭슨홀 미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써놨는데 많은 그 투자자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적 발언,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비둘기적 발언을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까고 나 보니까 더 이상의 그 비둘기적 표현은 없었고 그냥 기존 수준, 그 수준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했던 잭슨홀 미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연준의 고민, 뉴노멀 시대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일단 중립 실질 금리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은 실제 잭슨홀 미팅에서 브리핑 했을 때 그 당시 그 파월 의장이 소개를 했던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 실질 금리거든요. 중립 실질 금리의 유의적인 하락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중립 실질 금리가 낮다는 것은 금리가 평균적으로 유효 하한선에 훨씬 더 근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뜻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향후 기준금리는 결국 제로금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립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시대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로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제기되는 핵심 문제는 어떻게 하면 중립금리가 낮은 세계에서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성장 시대, 저인플레이션 시대를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계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해석을 하자면 사실상 우리는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런 새로운 환경은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고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을 보더라도 1980년부터 이어온 지금의 그 체제가 거의 끝에 다가가고 있는 거의 뭐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환경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쓰고 남은 이제 부산물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은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환경이라면 이런 식의 고민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정책과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을 할 때 위원회는 경제의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있는 전망,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와 기타 정보들을 살펴본다. 즉 연준에서는 어떤 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현재 경제 상태도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전망성에 대한 리스크는 어떠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자료와 기타 정보들을 살펴본다. 이런 것을 이제 어필을 한 거고요. 최근에 구체화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실업률 및 중립금리를 포함한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의 의사결정에 들어간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환경이 바뀌게 된 원인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경제의 구조적 측면이라고 좀 어렵게 풀어놨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경제 그 구조적인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준에서는 뭐 뭉뚱그려 표현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좀 잘 알아듣기 어렵게 단어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적 측면에서 가져오는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중요한 위험 때문에 정책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쪽 방향이라는 것은 앞에 문맥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게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위험들 때문에 정책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인다는 것은 완화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완화 정책이고 금리 인하를 포함한 모든 완화 정책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이 우리에게 감독권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그 잭슨홀 미팅 같은 것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틀에 따라 전형적인 거시경제 발전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이런 틀에 맞추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연준이 1913년쯤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 거의 100년이 넘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직면을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 발전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언급하듯이 지금 방식의 무역 정책은 연준이 다뤄본 게 아니래요. 전혀 새로운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1929년 1차 대공황 직전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고, 그리고 1930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보복관세, 폭탄 정책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랑 좀 다릅니다. 지금의 무역 정책은 그냥 무역 정책이 아니죠. 사실상 패권 전쟁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이런 방식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틀에 맞추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일이지 연준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법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거다. 결국 지금 무역정책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연준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의회나 행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긋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선을 긋는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도 결국 연준이 관리하고 있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포함을 하면서 결국 지금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근의 선례는 없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연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선례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도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통화정책은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공공 신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지만 국제 무역에 대한 어떤 정착화된 규칙서 같은 것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제 무역의 그런 상황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연준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착화된 규칙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무역 문제가 어떻게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고 무역 문제가 미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기존의 연준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그 안정에 대한 그런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될수록 정책을 조정,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하를 포함한 부양책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해가 지나면서 세계 성장 둔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건 이제 저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등에 무게를 두고 모니터링을 해왔다. 지난해 중반 이후 세계의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기 침체와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자본 지출의 약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발표된 PMI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PMI, 그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뭐 그 외 자본 지출의 약화, 이건 이제 투자가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서서히 그 경기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경제가 좋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확실성을 계속 언급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은 우리의 대칭적인 2%의 목표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것이 좀 진행이 되다가 최근 살짝 올라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쉽게 말하자면 유럽과 일본에서 겪고 있는 장기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준도 이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 참가자들은 적절한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그들의 예상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발전과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해왔다. 즉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해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7월에 금리 인하와 함께 예상되는 정책 경로의 변화는 재정적인 상황을 완화시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전망이 대체로 우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지네가 금리 인하를 한 게 대단히 잘한 대응이었고 자화자찬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계속 이어나갈게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 전망과 통화정책의 경로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7월 FOMC 회의 이후에 3주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신없이 진행되어 왔다. 7월 FOMC 이후 트럼프가 9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부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독일과 중국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증거를 더 모았다. 사실상 경기 침체 초입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 얘기는 쏙 빼놨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머징 마켓의 대표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진 시장인 유로존의 대표 국가인 독일. 이 두 지역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증거를 더 보았다라는 뜻은 사실상 이들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성의 확대. 이거는 최근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홍콩 긴장 고조,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 해체 등 정치적 이벤트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런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사건들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식시장은 불안정했다. 그리고 전 세계 장기 채권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소비 심리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현재 정책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연준은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변호한 그런 멘트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무역전쟁에 의해 만들어질 불확실성은 결국 의회와 행정부의 탓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와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멘트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다만 연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연준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와 연준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대두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정부와 연준이 호흡을 잘 맞춰서 잘 대응하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들과 주요 현안들은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3가지 현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대인플레이션 이후라는 것은 이제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 닉슨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달러 가치 엄청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정말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급격하게 올려서 이 시기에는 침체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대인플레이션 이후에 등장한 인플레이션 체제, 즉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된 지금의 신용화폐 사이클입니다. 현재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인플레이션 이후에 등장한 인플레이션 체제는 전 세계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엄청나게 개선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 가지의 결과는 훨씬 오래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종종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뜻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상 역사적으로 신용화폐 사이클은 40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40년 내외에서 신용화폐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바뀌면서 기존 그 신용화폐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화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닉슨 쇼크 이후부터 따진다면 지금 2019년 그리고 1971년 대체적으로 거의 4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 체제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 그걸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화폐 사이클은 통상적으로 40년을 넘기지 않는데 이것을 넘겼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 체제는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된 만큼 금융 리스크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의 이런 체제가 뭐 언젠간 망하겠지만 뭐 50년, 100년은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댓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언급한 이런 부분에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 체제는 이런 방식의 인플레이션 체제는 이미 오래되었다. 충분히 오래되었고 충분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이 새로운 패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우리의 가장 크고 복잡한 은행들에게 훨씬 더 큰 회복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지난 1차, 3차 양적 완화보다 더 큰 규모의 양적 완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 체제, 그러니까 부채를 점점 늘리면서 성장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어쨌든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이클이 지나면 앞전 사이클보다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회복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상 이 체제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무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앞으로 일어나는 침체 구간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돌아보면 정책 기조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경제 변화를 다시 볼 수 있다. 여기도 굉장히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년간의 정책 기조의 재검토를 요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간의 진행이 되었던 이 사이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 사이클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그동안 10년 동안의 이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고 근본적인 경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말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금 알아듣기 어렵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현 시대는 훨씬 낮은 중립금리, 저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저성장으로 특정 지어져 왔다. 우리는 정책금리가 장기간 제로에 가깝게 고정된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앞으로는 이제 제로금리가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이어나갈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위한 최초의 통화정책 전략, 그리고 도구, 그리고 소통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는 6월 시카고 연설 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앞서 말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훨씬 낮은 중립금리, 그리고 저인플레이션 압력, 저성장,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통화정책 전략, 그리고 통화정책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의 과거의 실수를 뒤집기 위한 전략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평화로웠던 과거 시대와 위기 상황에서 모두 사용해온 통화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툴킷을 확대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다시 위에 있는 내용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화로웠던 과거 시대,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의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때마다 사용해왔던 모든 통화정책을 이번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통화정책 외에 그 밖에 어떤 정책 도구를 사용을 해야 할지, 새롭게 이제 편입해야 될 정책 도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도구 확대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양적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6월 시카고 연설 때서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 프레임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범위에서 유례없는 공개 참여가 이 노력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Fed listens,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연방제도의 그 이사회에서 어떤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굉장히 폐쇄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도 이제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시카고 연설 당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참여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좀 투명하게 열어놓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그런 회의들이 인터넷에 생중계됨으로써 우리는 학술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노동자, 기업가,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그룹의 대표자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듣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논의할 1년의 FOMC 회의를 시작을 했다. FOMC 의사록에서 논의를 계속 보도하고 그리고 내년에 검토를 마치면 결론을 공유하겠다. 나는 우리가 이 도전적인 시대에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론 지을 것이며 나는 이 심포지엄에서 공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통화 정책을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더 확대해야 될 통화 정책 도구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검토는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 안으로 검토를 마치면 그 결론을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어디에서 공유하게 할 거냐? 바로 이 심포지엄에서 공유할 거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새로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윤곽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향후 중앙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이미 경기 침체가 깊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은 새로운 통화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는 지금 그동안 이제 두리뭉실하게 언급했었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잭슨홀 미팅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잭슨홀 미팅이 진행하는 도중에 비보가 날라왔죠, 시장에. 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잭슨홀 미팅 내용만 보면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한 조정을 줄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연준에서는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 하방에 대한 그런 우려가 올라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큰 조정을 줄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잭슨홀 미팅 중간에 중국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미국의 9월 1일 추가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이것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보복 관세 목록에는 안타깝지만 미국산 대두를 포함을 시키면서 트럼프의 표밭인 중서부 농업지대 판벨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트럼프의 표밭이 어딘가요? 러스트벨트죠. 그래서 러스트벨트의 그 표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 품목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관세 보복 조치였습니다. 금액대로 보면은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굉장히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재선의 역량을 줄 만한 아주 그런 핵심 포인트만 찝어서 관세를 발표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열이 받은 겁니다. 물론 제가 172번 영상에서 중국은 강경하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제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그 중국의 인권 상황, 그리고 홍콩 시위를 이제 비판을 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를 하면서 중국을 매우 자극했을 거라는 그 판단에서 나온 예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중국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다시 이제 악순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강하게 자극을 했고 연말까지 조금 유화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를 갑자기 헐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보복관세 조치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연말까지 조금 유화적으로 좀 관리하려던 그런 계획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고 초강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을 이제 매우 의식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금요일 당시 그 시장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장 종료 후에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에 대한 재보복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는 다 알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강경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장 막판까지 계속 매도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그 보복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금일 미국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반영을 시켰죠. 그래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의 트윗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탈출해라. 거의 명령조에 가까운 멘트였습니다. 뭐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없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이 바로 그 미국 회사들은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이제 명령조의 멘트인데요. 한마디로 니네 지금 중국에서 빨리 탈출해라. 빨리 대안 찾아라. 미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어쨌든 중국에서 나와라. 왜? 초강경. 중국에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작년 7월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은 그냥 워밍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대로라면 이거는 뭐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때린 이 관세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미 1년 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기업들은 기업들의 그 이전 자금 그런 것들조차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전할 수 없는 기업들은 앞으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줄도산이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지금에서 이제 전면적 양상으로 바뀌면. 그리고 중국 역시 사실상 강경 대응에 대한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예정된 실무 회담이 사실상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최악의 사태는 회담 자체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거나 열린다고 해도 향후 실무회담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노딜로 끝난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제가 1년 동안 데미지가 누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누적된 데미지가 연말부터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 세계를 강력한 침체로 이끌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무역 발작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클 후반기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긴축 발작으로 인한 침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무역 발작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무역 발작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가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경기 침체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우린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미중 무역 전제가 더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중 문제와 북미 간의 문제는 하나의 세트다. 그래서 미중 문제가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경우 북미 간의 문제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하나를 또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과 또 연관이 있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바로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 사태. 지금 주말에 홍콩 사태가 다시 격화돼서 뭐 실탄이 오가고 그리고 뭐 체류탄, 화염병 이런 것까지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초강경으로 나올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서 홍콩 문제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홍콩 사태, 중국의 군 투입까지 되는 최악의 사태로 조금 악화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정말로 큰일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이제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로 이제 묶어서 진행 상황을 보시면은 향후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장 분석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바로 연속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총 2개가 됩니다. 2개. 지금 했던 잭슨홀 미팅 리뷰 영상과 그리고 시장 분석 영상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총 2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시장 분석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